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성우의 목소리로 햇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비 윤동주 아시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비 맞아주자 다같이 옥수수대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잘하게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하늘 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네, 오늘 학습활동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햇비라는 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쪽입니다. 여러분들 16쪽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선생님이랑 학습활동을 같이 해결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적은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답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밤마다 다른 답들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문학에는 사실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가 많지 틀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그냥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런데 너무 다르다.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면은 이제 같이 적어 놓고 나중에 선생님 저는 이게 왜 다를까요? 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다 펼쳤죠? 16조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답을 정리한 다음에 같이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두 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인 햇비의 특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햇비란 무엇인지에 대한 글, 그리고 여우비라고 하는 또 다른 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밑에 말풍선을 보니까요. 이 자료를 보니 햇비와 여우비는 같은 비구나. 그리고 햇비의 특성은 뾰로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햇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를 여비라고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박목월 시인이 시를 적었습니다. 자, 그럼 햇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네, 좋아요. 이 정의 그대로 써줄 수도 있겠죠. 햇빛이 쨍쨍 내리는 날에 원래는 먹구름이 껴야 되는데 쨍쨍 내리는 날에 또 잠깐 내리다가 금방 그치는 그러다 보니까 무지개가 잘 생긴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시의 분위기를 말해보자라고 했는데요. 기억하죠? 분위기는 그렇죠. 그러면 누구 이야기 적으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햇비라는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 말들을 거기에다가 한 두세 가지 이상 적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7쪽 학습활동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17쪽과 18쪽에 있는 학습활동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17쪽과 18쪽까지 해결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지금은 글씨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곳에 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17쪽에 보면은요, 이 시에서 비유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보기와 같이 시구에서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찾고 각각의 공통점을 써보자. 선생님 여기는 문제가 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표현하려는 대상에다가 밑줄 긋고 그 밑에다가 원관념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원래 말하고 싶었던 게 원관념이죠. 표현하려는 대상의 밑줄 그리고 원관념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빗대어 표현한 대상,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온 다른 대상을 우리는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도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빗대어 표현한 대상, 밑줄 긋고 보조관념이라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씨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빛. 자, 여기는 무슨 표현 방법이 사용됐어요? 네, 아씨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 사용됐죠. 그럼 표현하려는 대상, 이것은 원관념, 햇빛고요. 이 햇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아주자 다 같이 옥수수대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잘하게. 자, 표현하라는 대상 뭐라고요? 네, 원관념입니다. 빗대어 표현한 대상 보조관념. 자, 그럼 아이들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옥수수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옥수수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표현 방법은 뭘까? 네, 보면 여기 처럼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보이죠? 네, 여기서는 직유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서 아이들과 옥수수대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것도 작년에 선배들이 찾아준 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자, 공통점. 네, 비를 맞으며. 옥수수 때도 비를 맞고요. 우리도 비를 맞고 있어요. 네, 요즘은 이러면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괜찮았나 봅니다. 네, 비를 맞으면 계속 자란다. 좋겠습니다. 자꾸 한풀이가 되네요. 선생님도 더 잘하고 싶어요. 자, 계속 자란다. 그리고 크게 자란다. 그리고 글씨가 이게 선생님이 지금 진짜로 직접 쓰는 거거든요. 이 교실에서 보면 되게 신기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자꾸 나고 있어요. 그러려니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이때도 마찬가지 표현하려는 대상은 원관념. 그 다음에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보조관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늘다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무지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무슨 표현 방법이 사용됐을까요? 하늘다리가 결국은 무지개고, 무지개가 하늘다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지개와 하늘다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일단 모양이 비슷하죠? 아치형.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기도 해요. 그 다음 하늘다리가 알록달록한지 모르겠지만 왠지 하늘다리는 좀 특별할 것 같기는 하죠. 네, 알록달록한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교과서 18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 시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거 뭐였죠? 네, 그렇죠. 의인법이죠. 의인법. 네, 의인법을 사용된 곳 두 군데 찾아보자고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아마 찾았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1년과 2년의 마지막이죠. 거기에서 거기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여기 적어주시고요. 네,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략하지만 여러분들 적어주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해님이 웃는다. 이렇게 웃었어요. 좋은 일이니까요. 네, 즐거워 웃는다. 자,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해가 쨍쨍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해가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기분 좋게 내리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내가 즐거운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나의 기분이 즐거운 그런 의미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은 이 세상도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반대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넘어갈 법한 그런 것들도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해님이 즐거워. 이것도 아마 쨍쨍 햇살이 환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나와 친구들의 모습이 즐겁기 때문에 아마 해님도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친구들과 즐겁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답 적었으면은 좋아요. 다양한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18쪽까지 해봤습니다. 19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쪽 학습 활동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비유의 표현 효과를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가와 나의 표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 표현부터 보면은 하늘의 무지개가 여러 색깔로 떴다. 그리고 해가 밝게 떠 있다. 네, 어떤 표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나 표현은 어때요?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앞에서 학습활동에서 봤던 것처럼 비유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처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의처럼 비유 표현을 사용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비유 표현이 이 시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 시의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신나는 어떤 활기찬 분위기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유의 표현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보면은 좀 더 우리에게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재미. 또 여러분들 더 비유 표현을 사용했더니 더 늘어나게 됐겠죠. 그리고 좀 더 친근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어내면서 더욱더 신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해피라는 시에 대한 학습 활동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럼 해피라는 시를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해피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시의 3요소를 가지고 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운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운율은 반복. 운율은 반복.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복과 운율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어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이 시를 읽으면서 조금 흥겨운 분위기가 나지 않던가요? 그거는 아마 이 한 행이 보면은 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박자가 느릿느릿한 게 아니라 정말 통통통통 걸음을 걷듯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한 행을 한 줄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읽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음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음보의 이런 운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반복되는 거. 네, 이런 거예요. 다. 아씨처럼 나린다. 하늘, 달이 놓였다. 여기도 보면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거 뭐 있어요? 네, 맞아주 자. 다자 여자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뭐 글자로만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장 구조로 보면은 맞아주자 다 같이 노래하자 즐겁게 다 같이 춤을 추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수수대처럼 크게 다자 여자 잘하게 그 다음에 노래하자 즐겁게 네, 반복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다, 자, 그리고 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심상 한번 봐볼까요? 심상. 심상은 여러분들 우리 오감 생각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오감 뭐이나 볼까요?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맡는 후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귀로 듣는 청각,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에서 가장 주된 심상은 뭔가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를 읽게 되면은 자박자박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알죠? 젖은 땅에서 나는 그런 비 냄새가 나는 것 같나요? 혹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 같나요? 아마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가 함께 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것은 시각적 심상일 것 같습니다. 아참, 너무 늦게 말했네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을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과서 14쪽을 펼치고 함께 필기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안 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14쪽을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표현 방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는 사실 학습 활동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어떤 표현 방법 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아씨처럼 나린다. 여기에서 네, 직유법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요. 옥수수 때처럼 크게 네, 여기서도 직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여기서는 의인법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럼 그 옆으로 가볼까요?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이거 뭐였죠? 네, 그렇죠. 운유법이었죠. 네, 쭉 가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춤을 추자. 네, 여기서도 마지막에 해님이 웃는다. 즐겁게 웃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유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비 오는 날, 햇빛 내리는 날, 여우비 내리는 날 아이들이 즐겁게 어울리면서 뛰노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햇빛 내용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2쪽에 있는 학습활동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은 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22쪽 펼쳐주시고요. 그곳에는 수필 내 마음의 희망등이라는 글의 일부가 실려 있어요. 글 속에서 비유적 표현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22쪽 펼치시고 눈으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문학적 소양 같은 것이 반짝반짝했을 거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겸손의 말이 아니라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백일장 같은 곳에 나가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엔 초등학교 시절대로 그랬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중고등학교 시절대로 그랬다. 나는 언제나 그런 상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다. 중략 5학년 2학기 때의 일이다. 나는 교내 백일장에서는 물론 군 대회같이 큰 백일장에 나가서도 매번 떨어지기만 했다. 그때도 역시나 군 대회에 나가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다음이어서 어린 마음에도 나는 참으로 크게 낙담했다. 선생님은 그런 나와 학교 운동장 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은 단풍이 한창이지만 봄에는 나무에서 꽃이 피지? 예, 너희 집에는 어떤 꽃나무가 있니? 매화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매화나무 예를 한번 들어보자. 같은 매화나무에서도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나중에 피는 꽃이 있지? 예, 그러면 먼저 핀 꽃과 나중에 핀 꽃 중에 열매를 맺는 건 어느 꽃일까? 나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매화나무는 나무들 가운데에서도 이른 봄에 빨리 꽃을 피우는 나무란다. 그런 매화나무 중에서도 다른 가지보다 더 일찍 피는 꽃이 있지. 다른 가지에서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한 가지에서만 일찍 꽃이 피면 그 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마련이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그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핀 꽃들은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꽃들은 늘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뒤에 피는 거란다. 자, 이번 학습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활동을 하면서요. 먼저 여러분들의 답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답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답은 작년에 선배들과 함께 만들었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답을 먼저 적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영상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 한번 생각해 봤나요? 같이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먼저 핀 꽃과 나중에 핀 꽃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은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요. 걔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열매 맺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핀 꽃은 어떤가?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대신 사람들의 눈길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각각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선배들은 굉장히 다양한 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섣불리 나서는 먼저 핀 꽃부터 할게요. 섣불리 나서는 성급한 준비가 덜 된 일찍 인정받은 실속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여러분들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오늘은 이거 적어볼게요. 일찍 인정받았지만 이렇게 조합도 가능하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훌륭한 답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 이런 말 생각나네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럼 나중에 핀 꽃은 어떤 사람인가? 치밀한, 신중한, 끈기 있는, 준비성이 철저한, 끝까지 도전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중에서도 끝까지 도전하는 이라는 말이 오늘 좀 많이 와닿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아마 나중에 핀꽃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볼게요. 선생님이 인생을 자연현상의 빗대어 표현이라는 말이 곧 비유라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해하기 쉽다. 기억하기 쉽다.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흥미롭고 재미있다. 그리고 좀 더 생생하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작년 선배들이 이야기해 준 것 중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해주시는 이 이야기가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이야기하는 라떼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잔소리처럼 안 들리고 어떤 가르침처럼 안 들리고 정말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답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답 적어 보았나요? 네, 안 적었으면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글씨 연습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유가 쓰인 구절에 밑줄을 그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요. 참 이렇게 글로 적어 놓으니까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예요. 한번 시간 날 때 이 시간을 달려서 찾아서 들어보면 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유가 쓰인 부분 어디죠? 네, 그렇죠. 우리 입맛이 평행선처럼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비유법일까요? 그렇죠. 여기다 적어주세요. 네,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유법. 자, 원관념이 우리고요. 그 다음에 평행선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이용해서 계속 좁혀지지 않는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옆에 가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쓰인 비유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가? 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야죠. 자, 이 표현 방법 뭔지 이것도 기록해 볼까요? 네, 풍유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풍유법인데 이건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 보고요. 네, 벼이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벼이삭은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익을수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잘 될수록, 뛰어날수록, 잘할수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익을수록의 의미, 오늘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잘할수록. 자, 그럼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가장 쉬운 이야기는 이거죠. 겸손해져라. 뭐 겸손해진다. 네, 겸손해진다인데 그 속에 겸손해져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중교통은 도서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표현 방법이죠? 네, 은유법입니다. A는 B다. 여기서 대중교통과 도서관을 서로 이제 연결 지었는데 이 말은 왜 이런 은유법을 사용했겠어요? 그렇죠. 어떤 대중교통에서 지켜야 할 배려, 존중.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네, 그리고 예의.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그리고 수필에서, 노래 가사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곳곳에서 사실은 비유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고래를 위하여 정호승.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네, 먼저 학습 활동부터 같이 하고 나서 이 고래를 위하여 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쪽 학습 활동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해피할 때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은 받아쓰기 시간 아니죠.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이 시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해 보자. 다음 시어의 의미를 보고 해당되는 시어를 이 시에서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답 먼저 적어보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봤나요? 자, 이 시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어입니다. 고래가 있는 곳, 장소네요. 그런데 이 장소가 사실은요, 마음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래를 위하여 푸른색을 띠는 곳이에요. 이곳은? 네, 그렇죠. 푸른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 푸른 바다에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마음속이에요. 그리고 별을 바라봅니다. 산다라고 해서 어떤 생명체죠. 네, 고래가 되겠네요. 밤하늘에 있어요. 나가 마음속의 고래를 위해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네, 별이죠.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나눈다기보다는요, 좀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의 답 한번 확인해 보고,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림을 그리고요, 그 그림이 혹은 그 연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장면을 그려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로 그 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해결하고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연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고래를 위해. 자, 한번 그럼 이연의 내용을 볼까요? 이연 먼저 보면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라고 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뒤집어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1년과 3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자, 이형과 마찬가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요. 누가 청년인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워야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말은 당연하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래 없는 바다는 푸른 바다가 아니야. 이것처럼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워야. 그러면 고래 한 마리라고 할까요? 생략해서 고래를 키워야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조금 막연하죠. 여기서 아마 이 고래 한 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연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고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이 고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작년에 선배들은 고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줬는데요. 고래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고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고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고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성숙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고래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이겠죠. 이 시 안에서는 별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희망, 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고래 크기 아시죠? 왜 하필 고래일까? 마음속에 상어를 키울 수도 있고 오징어를 키울 수도 있는데 왜 고래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고래가 갖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고래의 어떤 희망, 꿈, 목표, 그리고 어떤 고래의 너그러움, 뭐 성숙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조금 네, 다듬어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년 넘어가 볼게요. 3년 먼저 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고래가 그 숨쉬기 위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별 한번 보고 들어간다라고 이 사람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고래를 위하여 나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고래와 나는 똑같이 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네, 별을 누가? 고래와 나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죠. 여기서 별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별. 흔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네, 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꿈과 희망을 많이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상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상하다 그 이상이 아니라 어떤 추구하는 것, 지향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럼 별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희망, 꿈, 이상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정도로 아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그림도 예쁘게 잘 예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네, 그렸죠? 네,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대로 자유롭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요, 시어와 글시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시어의 중에서 푸른 바다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푸른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고래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세상을 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래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 방금 앞에 문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래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 그 푸른 바다에서 네, 살아가는 고래죠. 그런데 이 고래는 어때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죠. 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꿈과 목표와 희망과 이상을 보여주는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럼 고래는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꿈, 희망, 목표,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 희망, 목표, 네, 이상. 의상이라고 했네요. 네, 이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 이건 정답인가요? 아니죠.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한 답이 있다면 그 답들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배들이 이야기 나눠줬던 답 중에 뭐 이런 답들도 있었어요.
고래는 사실 별은 별은 정답에 가깝고요. 고래가 어떤 존재일까? 착한 마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정, 목표를 가진 존재.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마음이 넓은 착한 사람.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미래의다. 이 답도 굉장히 좋았어요. 숨쉬기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나. 꿈,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존재, 행복한 사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래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답 한번 적어줘 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방금 푸른 바다, 고래, 별,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밑줄 긋고 여기다 적어주세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시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어의 특징 때문이죠. 함축성, 다의성,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포장을 했어요. 그 포장을 열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포장은요, 그 시인이 시 속에 담아놓은 수많은 장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시인이 정말 주고 싶은 것, 선물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를 감상했다면, 시를 읽었다면 그 주제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그 시를 감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들 가지고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봤나요? 선생님은 시간을 짧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잠깐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의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에서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마 시인은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말하고 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메시지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희망, 꿈을 가져라.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한 말들로 적어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희망, 꿈도 있지만 이 안에서 사랑에 대한 것들도 나오죠. 왜 갑자기 사랑일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 윤동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또 생각나네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아마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여러분들이 찾은 답은 무엇인가요? 궁금한데 나눌 수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 정말. 자, 어쨌든 청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희망과 꿈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도전해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3번. 가와 나의 표현을 비교해보고 상징의 표현 효과를 말해보자. 인생의 꿈이 없으면 의미 없는 삶이 아니야. 사실은 이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걸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인가요? 잉? 하고 물음표가 올라오지 않나요?
네, 사실은 그게 상징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상징은요,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더욱이나 정답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 번 생각한 답은 더 오래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징의 큰 특징,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대 1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미가 가능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우리 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상징은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해석이 필요한 그런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는 그리고 더 인상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쪽과 33쪽에 학습 활동을 해결해 봤고요. 34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상징 표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과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구글 문서에다가 배운 내용 점검하기에다가 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반 친구들과 우리 1학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직접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가를 나처럼 바꿔보는 거예요. 가, 나는 이 말이 하고 싶어. 그럼 이거를 나처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30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이제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히 뜯어보는 거 햇빛 때도 했을 텐데요. 시의 3요소, 뭐죠?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 네. 운율과 심상과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운율입니다. 운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뭐였어요? 반복이죠, 반복. 자, 그럼 운율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뭔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시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고래라는 말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고래. 네. 철진한 유행어 고래 뭐 이런 거 생각나네요. 미안해요. 네, 좋습니다. 자, 푸른 바다나 고래 같은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요. 뭐뭐면 뭐뭐지, 뭐뭐면 뭐뭐지, 뭐뭐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뭐뭐면 뭐뭐지. 와 같은 여기도 이렇게 인용해 줄까요? 네,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운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심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상. 자, 심상은 우리의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 청각적, 촉각적이에요. 이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에서는 어떤 심상이 주된 것 같아요? 네, 시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채어, 색깔을 나타내는 푸르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서술어 중에서도 바라본다 라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같이 뭔가 바라보는 느낌 가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법은 뭐였어요? 네, 우리 학습 활동에서 봤던 것처럼 상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푸른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율, 심상, 표현 방법, 주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표현 방법까지 한번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학습활동의 답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교과서 잠깐 펼쳐서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에 쓰인 비유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5쪽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보면요. 동물원의 호랑이들이 달빛 아래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에 폭 빠져들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비유 표현이 쓰였나요? 호랑이들이 춤을 춘다. 호랑이들이 노래한다. 네, 의인법이 쓰였죠? 이 문장 찾아서 밑줄 긋고 그 옆에 의인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쪽으로 가볼게요. 46쪽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외계인이 내 침대 위에서 생물 교과서를 수제비 만들듯 쭉쭉 찍고 있었다. 아우, 이 문장만 읽어도 마음이 덜컥하네요. 네, 여기서는 생물 교과서를 수제비 만들 듯 뭐뭐 뜻이 뭐뭐 같이 뭐뭐 인양 이거 뭐였죠? 네, 직유법이 사용되었죠. 46쪽 그 다음이죠. 순간 저 외계인이 UFO로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외계인은 누구죠? 네, 할머니죠. UFO는 요양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통해 처음 비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글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유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글을 재미있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교과서 44쪽부터 우리 날개 질문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외계인이 되기 전 나의 기억 속에서 할머니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답을 적어 주었는데요. 우선 제일 많이 나온 답은 이거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점잖고 다정하신 분. 이라고 교과서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조금 더 할머니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죠. 웃으실 때 주름이라든지 나긋나긋한 목소리라든지 그리고 구수한 청국장 냄새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덕에 좀 외로웠었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리고 감싸 주신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한 친구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리고 내 삶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존재라고 할머니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 이야기 속의 할머니가 이런 등불 같은 존재 맞으신가요? 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이 있는지,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날개 질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단 답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겠죠? 그럼 그때 선생님이 다른 답을 이야기해 주시네 라고 지워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다른 색깔 펜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 혹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옆에 같이 적어주면은 여러분들의 답이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 자신의 할머니는 어딘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갑자기 변한 할머니의 모습이 어색해서. 그쵸, 너무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믿기지 않아서가 사실은 할머니가 외계인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큰 이유겠죠. 근데 또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워서, 너무 할머니가 그리워서 현실 도피한 건 아닐까. 왜요? 할머니가 외계인으로 변한 거라면 우리 할머니는 어딘가 계시는 거니까 돌아오실 수도 있겠죠. 할머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어떤 현실 도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친구는 치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가 가끔씩은 정신이 돌아오셔서, 그리고 가끔씩은 멀쩡해서 라고, 물론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이야기 속 할머니처럼 이해 불가능한 혹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도 갑자기 또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우리 할머니는 어딘가 숨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자, 거기에 보면 나가 눈물을 흘린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답은 좀 나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눈물을 흘린 시점을 봐야 돼요. 이 눈물은 언제 흘렸어요? 보면은요, 생물 교과서를 할머니가 찢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할머니 요양원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당장 저 외계인을 UFO로 보내버렸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눈물을 울컥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 교과서를 찍고 난 다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 눈물을 흘린 까닭은 분노가 컸겠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분노하고 원망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나의 정성과 노력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빵 터졌다라고 보는 게 그 전에 쌓였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짜증난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옛날 생각이 더 커져서 울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개 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릴 적 할머니와 찍은 사진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가 반성의 계기, 깨달음의 계기, 그리고 왜 이렇게 반성하고 깨닫게 됐는가? 할머니와의 추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막 비유적 표현을 친구들이 너무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갈등 해소, 그리고 사건 종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치고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기승전결에서 결로 가는 떡밥. 막 확 와닿았어요. 자,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종료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지게 되는가? 할머니가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정성으로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할머니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할머니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할머니를 이제는 우리 할머니가 아니야 라고 마음으로 거부했던 데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성, 깨달음, 추억의 상징과 함께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주마등이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마등이 뭔지 알아요? 옛날 중국에서 만들었던 장식용 등이라고 해요. 이중으로 만든 등인데요. 가장 바깥에 배경을 그려놓고요. 그 속에 돌아가는 등을 만드는데 그 속에 있는 등에는 말그림을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러니까 초를 켜게 되면은 거기에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공기의 순환 때문에 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주마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나갔던 일을 순식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할머니가 해주셨던 많은 것들이 이 글쓴이에게 주인공에게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마등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도 알아두면 어떨까 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날개의 질문 같이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학습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48쪽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48쪽은 그냥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글쓴이가 글감으로 선택한 경험은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와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왜 선택했을까? 그 경험이 나에게 의미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 경험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49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2번 질문에 보면은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에서 내가 느끼거나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 요거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내가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겠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바로 선생님이 답을 제시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다 적어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글쓰니까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느낀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 좋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부탁했죠. 국어 시간에 학습 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참고서나 자습서를 보는 것은 정말 참고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냐면요. 답을 알게 되면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거기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서나 자습서의 답을 적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답을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작성한 후에 구글 문서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매주 하는, 매 시간 하는 구글 설문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면요. 그 생각들을 모아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서로 조금씩 많이 달라서 선생님이 다양한 답을 소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학습 활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조직했는지 처음 부분에 보면요. 중학교 때 할머니가에서 치매에 걸리셨다라는 그런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제일 먼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당히 적지만 여러분들은 문장 완성해서 적어주세요. 자,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할머니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시험 전 치매에 걸린 할머니께서 생물 교과서를 찢어버리시는 교과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죠.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뛰쳐나간 나를 따라오는 엄마께서 나에게 할머니와 내가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어때요? 외계인의 방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방문을 열죠. 그리고 할머니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건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정리했지만 글쓴이는 그 반대겠죠. 처음, 중간, 끝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넣을까를 미리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 조직했을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적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글을 적는다면 나에게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학습활동 같이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50쪽입니다. 글쓴이가 다음과 같이 제목을 정한 까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라면 이 글의 제목을 어떻게 표현할지 적어보자. 자, 글쓴이는요.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으로 정해야겠어. 그래, 왜? 낯선 느낌이 꼭 외계인을 보는 것 같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글쓴이라면 이 글의 제목을 어떻게 적겠어요? 여러분들 네이밍이 요즘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매력적인 이야기도 사람들이 제목이 매력적이지 않고 제목이 궁금하지 않으면은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글쓴이라면은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작성한 후에 여러분들 구글 문서에 구글 설문에 올려주면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답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했는데요. 왜 생물교과서를 찢었을 때 UFO로 사라져버렸으면 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지금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외계인이 누구죠? 외계인이 할머니예요. 외계인은 어디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네, 그렇죠. UFO에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럼 할머니가 있어야 할 UFO는 어디일까요? 네, 아마 요양원이 되겠죠.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정말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사실은 요양원이나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으면 할머니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어떤 나의 공간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나와 이제 상관없어졌으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양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사실은 이게 여기에 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계인은 UFO에, 할머니는 요양원에. 이거 비유 중에서도 네, 은유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학습활동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 글에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낀 부분을 잡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건 예시죠? 나는 곤히 잠들어 있는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었다.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희미하게 맡아졌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 왜냐하면 그동안 할머니를 외면했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할머니를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거든.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부분이 감동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교과서에 작성한 후에 여러분들 구글 문서에 올려주세요.